한때 미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던 거대한 은행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판도를 뒤흔들고 심지어 한 국가의 경제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금융제국. 그런데 지금 그 절대 권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은행의 주가는 지난 20년 동안 무려 83% 폭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부진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국이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구제금융만 450억 달러. 국가 예산을 갈아 넣어 살려냈지만 2025년 지금 이 거인은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이자 미국 최대 은행 하나였던 시티뱅크. 도대체 이 금융제국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 위기의 아이콘으로 추락하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는 무려 185년 전 미국 경제가 사실상 붕괴 직전이던 1837년 대공황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미국은 막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흥국이었고 은행업 규제는 지금과 비교하면 사실상 무법지대에 가까웠습니다. 은행 이사들이 예금자 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사기성 대출이 난무하며 새 은행이 생기면 몇 년 만에 무너지는 일이 일상이었죠.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은행이 파산하는 시대. 그 혼돈 속에서 바로 그곳에서 시티뱅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뉴욕 시티은행도 다른 은행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금자들은 불안에 휩싸였고 은행 문 앞에는 뱅크런을 막기 위한 긴 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문을 지키던 직원들조차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던 시대, 정말로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던 지옥 같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시티은행 앞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15살, 먹고 살기 위해 뉴욕 항구에서 짐을 나르던 소년. 남미에서 설탕을 실어 나르며 밑바닥부터 올라온 그야말로 미국식 성공 신화의 원형 같은 인물이죠. 그의 이름은 모세스 테일러. 그는 30세도 되기 전에 이미 오늘날 가치로 500만 달러를 손에 쥔 젊은 부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건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금융 철학,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현금 신봉주의였죠. 테일러는 레버리지를 혐오했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만이 진짜 강자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지만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이 신중하고 강직한 성품은 결국 미국 최고 부자 존 제이콥 에스터의 눈에 띄게 됩니다. 에스터는 그를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정직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터는 당시 시티은행의 최대 주주였는데 31살에 불과한 이 젊은 사업가를 은행 사장으로 앉힌 겁니다. 테일러는 말뿐인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재산 대부분을 시티은행 주식에 직접 투자하며 직원과 고객들에게 나는 이 은행과 함께 침몰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죠. 그의 경영 철학은 단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현금. 은행이 살아남으려면 위기 때마다 고객의 손에 돈을 쥐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에 따라 테일러는 시티은행이 다른 은행들에게 빚을 지는 대신 막대한 현금을 비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황이 다시 닥치고 은행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동안 시티은행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테일러가 사장으로 있는 20년 동안 시티은행은 무명에 가까운 지역은행에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상업은행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시티은행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882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닥칩니다. 시티은행의 영혼과도 같았던 모세스 테일러가 재직 중 갑작스레 사망한 것이죠. 이 사건은 은행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테일러는 평생 미래를 대비해온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후임자를 준비해두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테일러의 사위인 퍼시 파인이 새로운 후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파인은 오랫동안 장인의 곁에서 성실한 조력자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은행을 이끌 사령관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인은 신중하고 정직한 은행가였지만
제국을 키우고 위기를 돌파하고 비즈니스 세계의 거인들과 맞붙을 능력은 없었죠. 테일러의 압도적인 유산을 이어받기에는 그에게 요구되는 짐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파이는 자리를 내려놓았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시티은행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리더 제임스 스틸먼이었습니다. 스틸먼은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면화와 철도 산업에서 거액을 굴리던 사업가로 어떤 거래든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냉혹한 협상가로 악명이 높았죠.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시티은행을 미국 최고의 은행으로 만든다 였습니다. 스틸먼은 목표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거인 고객을 끌어오는 것이었죠. 그는 이미 1880년대부터 스탠다드 오일의 공동 창업자 윌리엄 록펠러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을 고객으로 확보한 순간 시티은행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역은행이었던 시티는 하룻밤 사이에 전국 단위의 금융 강자로 떠올랐죠. 그리고 스틸먼이 은행을 이끈 지 채 4년도 지나지 않아 시티은행은 미국 최대 은행이 됩니다. 전례 없는 폭발적 성장, 그야말로 금융제국의 본격적인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틸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임으로 프랭크 반더립을 지명합니다. 저널리스트 출신에다 국제감각까지 갖춘 그를 후계로 선택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선택이었죠. 반더립은 시티은행을 미국을 넘어 세계적 은행으로 확장할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국제적 경험을 발판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가 막 실권을 잡은 순간 미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금융 폭풍이 시작됩니다. 시티은행은 이제 테일러의 보수성과 스틸먼의 공격성을 넘어선 진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1907년 공황이었죠.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약화되면서 은행과 신탁회사들에 대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전년도 최고치 대비 거의 50% 가까이 폭락했고 공황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광범위한 파산 사태가 벌어졌어요. 다행히 금융가 JP 모건이 나서서 상당한 개인 자금을 제공하고 시티은행을 포함한 다른 뉴욕 은행가들을 설득해 은행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시티은행으로 몰려들었는데 이는 주로 스틸먼이 이곳을 재정적 요새로 만들어 놓은 덕분이었습니다. 반더립에게 1907년 공황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은행 위기 시 최후 수단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은행 시스템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정부를 포함한 다른 미국 엘리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907년 공황 이후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은 미국이 비슷한 재정적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앙은행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유럽을 방문하는 여행을 시작했죠. 유럽에서 돌아온 올드리치는 미국에도 중앙은행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했고 모건은행의 반더립과 은행가들을 비밀회의에 초대했어요. 연방준비제도의 설립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되면서 은행업계는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번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위기 상황에서 은행들에게 대출할 수 있게 됐거든요. 프랭크 반더립은 연방준비제도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시티은행을 주저없이 공격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시티은행은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빌리기 시작했고 확장을 위해 최대 9,500만 달러를 확보했어요. 2년 내에 시티은행은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쿠바에 지점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반더립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러시아 진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917년 시티은행은 현재 상페테르부르크로 알려진 페트로그라드에 지점을 열었습니다. 반더립은 이곳이 은행의 가장 중요한 해외 지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닫지 못한 점은 러시아가 세계 사상 전례 없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의 승리가 다가오면서 시티은행 운영에 실질적인 위협이 닥쳐왔던 거죠. 1917년 3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쟁 피로감과 차르의 독재 통치에 대한 불만으로 페트로그라드에서 광범위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는 임시정부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페트로그라드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켜 주요 정부 건물과 기반 시설을 점령했어요. 볼셰비키의 등장은 새로 설립된 시티은행, 러시아 지점에 대한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은행을 국유화했고 레닌은 시티은행의 자산과 예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결과적으로 수천만 달러 상당의 시티은행 러시아 자산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문제는 단지 첫 번째 도미노일 뿐이었어요. 1000마일 남쪽 쿠바에 대한 시티은행의 투자도 재앙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쿠바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시티은행은 설탕 산업에 7,9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은행의 전체 자본금과 맞먹는 규모였고 여기에는 부실 채권 6,30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제 사업이 무너지자 프랭크 반더립은 은행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찰스 미첼이라는 인물이 시티은행의 쿠바 문제에 대한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찰스 미첼은 쿠바 설탕 대출을 수익성 있게 만드는 대신 이를 숨길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부실 대출을 그 새로운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시티은행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대차대조표에서 부실 대출을 제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분사시켰죠. 이제 그는 마침내 은행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어요. 1907년 공황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전례 없는 번영의 시대인 황금의 20년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20년대의 가장 놀라운 점은 팬데믹 이후 시대가 가져다준 낙관주의와 국가의 무한한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 시기는 아마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전, 즉 번영하는 중산층의 등장을 의미했습니다. 산업혁명은 중산층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부를 창출했거든요. 시티은행의 새로운 리더인 미첼은 은행의 새로운 성장을 촉진할 시장을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장하는 중산층을 자신이 찾던 기회로 여겼어요. 미첼은 다른 은행가들이 오랫동안 무시해온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가였습니다. 시티은행은 미국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금융상품들을 소액 저축자와 차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죠. 1929년 중반까지 이 은행은 23명이 넘는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시티은행의 성공으로 월스트리트에서 미첼의 지위는 새로운 차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사로 취임했죠. 미첼은 주식시장의 호황이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가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여 은행들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장했어요. 하지만 몇 년간의 무모한 지출과 쉬운 신용 거래로 인해 미국이 경제적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공황이 닥치면서 시티은행의 카드의 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된 이래로 시티은행은 모세스 테일러와 제임스 스틸먼이 지지했던 신중한 접근 방식을 버린 것 같았어요. 이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뒤에서 받쳐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돈을 더 무모하게 사용하게 됐거든요. 위기가 심화되고 시티의 해외 사업이 쇠퇴하면서 독일 지점에 있던 4,400만 달러가 점점 더 회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시티은행은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행은 다시 한번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은행의 새로운 회장은 제임스 퍼킨스였는데 그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개인적 친구였습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퍼킨스는 정부로부터 우선주를 매각하여 5천만 달러를 투자받게 되었죠. 하지만 시티은행의 진정한 돌파구는 미국이 역사상 가장 잔혹한 갈등인 제2차 세계대전에 빠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루즈벨트는 미국의 군수산업을 급속히 확장해야 했습니다.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은행인 시티은행은 전쟁 지원에 핵심적인 자금을 제공하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나자 시티은행은 미국 경제의 부활과 중산층의 급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경쟁도 빠르게 치열해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시티은행은 체이스 맨해튼,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등 주요 은행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리더가 등장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월터 리스턴이었습니다. 1967년에 리스턴은 공식적으로 시티은행의 사장이 되었는데 당시 시티은행은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었습니다. 월터 리스턴은 시티은행에서 활발한 국제부서를 만들었고 신임 사장으로서 혁신과 위험 감수에 초점을 맞춰 은행업계를 완전히 뒤흔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소비자 금융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월터 리스턴은 소비자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현금을 얻을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ATM은 1969년 케미컬 뱅크에서 출시되었지만 리스턴은 즉시 그 잠재력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고객에게 24시간 주 7일 계좌 접속 권한을 제공하면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티은행이 ATM 사업을 확장한 최초의 은행이 된다면 미국 최대 상업은행으로서의 과거 지배력을 되찾을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발명과 출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단 몇 년 만에 시티은행은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 시티은행은 계속 번영했어요. 하지만 리스턴이 모르는 것은 미국 경제가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고 시티은행은 리스턴이 믿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월터 리스턴은 대출을 구제하고자 닉슨 행정부에 연락하여 정부의 구제 금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은 펜센트럴을 구제해달라는 리스턴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파산으로 인해 시티은행은 2,8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은행 입장에서는 허용 가능한 수준의 손실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시티은행은 계속 성장했어요. 1984년 월터 리스턴은 시티은행에서 17년간 근무한 뒤 공식적으로 은퇴했어요. 그의 리더십 하에 시티은행은 체이스은행을 제치고 미국 최대 은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후반 뉴욕시를 구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리스턴이 은퇴하자 야심찬 젊은 은행가가 최고위직에 오르며 리스턴의 유산을 계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존 리드였어요. 1980년대는 레이거노믹스의 시대였습니다. 이 나라는 규제 완화, 감세, 국방비 지출 증가로 인해 역사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시티은행의 새로운 수장인 존 리드는 월터 리스턴의 유산을 계승할 예정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도 시티은행은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남았어요. 하지만 1990년대가 다가오면서 다른 종류의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 시작은 시티은행의 예상치 못한 고객인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시작됩니다. 1980년대에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과 카지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대서양 시티에 있는 트럼프 타지마을은 고수익 정크본드로 자금을 조달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어요. 트럼프 카지노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부동산 사업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7월 트럼프 타지마을은 파산법 11장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시티은행은 트럼프의 부실 채권을 보유한 신디케이트에 속해 있었고 이제 상당한 손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의 사업은 구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티은행의 어려움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어요. 트럼프 대출을 포함한 일련의 부실 대출로 인해 은행은 분기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1991년 2월 시티코프는 사우디 왕족의 일원인 알랄리드 빈 탈랄 왕자에게 5억 9천만 달러 상당의 우선주를 매각했습니다. 충분한 자본과 공격적인 비용 절감으로 시티은행은 마침내 1994년에 회복했어요. 하지만 리드에게는 더 큰 기회가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샌디 와일은 수많은 인수전을 거쳐 보험 제국인 트래블러스 그룹을 건설했어요. 트래블러스와 합병하면 시티코프는 미국 최대 금융 서비스 회사가 될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제안하는 합병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시티코프와 트래블러스 그룹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의 금융 서비스 회사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자산은 7,510억 달이었고 은행, 중개, 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합병으로 월스트리트 최대의 기업이 탄생했지만 공동 CEO 구조는 존 리드에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샌디 와일과 존 리드 사이에서 시티그룹의 궁극적 통제권을 놓고 권력투쟁이 곧 터졌어요. 결국 존 리드가 떠나면서 샌디 와일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단독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은 부동산 시장의 확대와 은행업의 번창에 힘입어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시티그룹이 계속 번영함에 따라 샌디 와일은 은퇴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어요. 와일은 프린스의 법적 전문 지식이 시티가 복잡한 규정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척 프린스를 후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결국 척 프린스를 고용하는 것은 은행의 큰 실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척 프린스는 은행이 번창하려면 주택담보대출과 증권업에 투자를 2배로 늘리는 등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07년까지 시티은행은 무려 550억 달러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부채를 축적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사상 최악의 분기 손실인 100억 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고해 월스트리트를 놀라게 했어요. 위기가 심화되면서 시티그룹은 척 프린스를 해고하고 모건 스탠리 출신의 비크람 판딧을 임명했습니다. 그는 시티은행의 잠재적 붕괴가 자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3일, 의회는 문제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막대한 구제금을 받게 될 전망이었고, 시티은행은 450억 달러를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410억 달러를 지원받더라도 시티그룹이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티은행은 위기 동안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비크람 판딧은 실제로 비용 절감과 실적이 저조한 사업 매각에 집중하여 충분히 강력한 자본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 자본으로 은행은 전례 없는 회복세를 보이며 2010년 말까지 106억 달러의 이익을 냈어요. 시티은행은 회복세를 보였고 마침내 미래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비크람 판딧의 예상치 못한 사임으로 마이클 코벳이 시티은행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시티그룹이 JP모건 체이스와 같은 경쟁사에 점차 우위를 잃으면서 CEO인 코벳은 수익성 증대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은행의 트레이더들은 비밀스럽고 독점적인 온라인 채팅방에서 외환 시장에서 큰돈을 벌기 위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들 거래자의 대부분은 시티그룹, JP모건, 바클레이즈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수사관들은 마침내 그들의 계획 규모를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법무부는 시티그룹에 9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고 해당 은행은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요. 2020년이 다가오면서 시티은행은 훨씬 더 큰 폭풍에 맞서야 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2019년 말 전 세계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었고 시티그룹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많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시티그룹은 대출로 인한 미래 손실을 예상하고 상당한 금액을 할당하여 신용 손실에 대한 준비금을 따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마이클 코벳이 은퇴했고 시티그룹의 통치권은 제임 프레이저에게 넘어갔어요. 제임 프레이저는 성공한 사업가 가문에서 자라며 시티은행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전략에는 운영을 간소화하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는 직원을 해고하고 리더십을 재편하는 것이 포함되었어요. 프레이저는 세계가 팬데믹에서 회복된 후 지점 방문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했고 이로 인해 미국과 해외에서 소비자 은행 지점이 전략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티은행이 마주한 현실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은행의 핵심 고객이었던 일반 소비자 시장은 더 이상 과거만큼 매력적이지 않게 됐죠. 그 결과 시티그룹을 포함한 대형 은행들은 점차 전략의 무게중심을 부유층과 대형 기관 고객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성이 큰 고객층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은행의 사업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티그룹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공격적인 긴축 통화 정책 속에서 끝없는 구조조정을 반복하며 한때 자신들을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경쟁 우위를 다시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시티은행은 무너질 수 없는 은행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 그리고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 중 하나인 만큼 이 거대한 조직이 정말로 쓰러진다면 그 충격은
하나의 기업을 넘어 세계 경제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는 언제나처럼 이 전설적인 은행을 지켜낼 것입니다. 시티은행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것과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85년간 금융 역사를 뒤흔든 이 초대형 은행은 이제 더 이상 제국의 왕좌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선택, 수많은 위기,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그들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죠. 과연 시티은행은 다시 한번 글로벌 금융의 중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살아는 있지만 결코 예전의 시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불멸의 유물로 남게 될까요? 정답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단 하나 분명한 건 시티은행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월스트리트 어딘가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